네, 그럼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함상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백 기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두 건이 지금 진행됐는데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강푸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오늘 헌법재판소가 두 건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네. 전원 일치 결정이었는데요. 먼저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상대로 낸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지휘부 검사들입니다. 국회는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서 강제 수사 진행 없이 검찰청 밖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그리고 유죄 증거를 무시한 채 불기소 처분을 한 후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적인 수사, 기소권 행사로 헌법상의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는데요. 네. 검사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탄핵소추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변호사님, 여기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결정에는 뭐 각하, 기각, 인용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탄핵 재판은 87년도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하게 되면은 위헌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건데요. 그 탄핵 심판의 결정은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각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출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재판을 청구했다든지 이러면 각하가 되고요. 기각이냐 인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이제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위헌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위헌이고 위법이더라도 공무원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위헌 위법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헌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어서 기각됐는지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기각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탄핵 기각 사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이 위반을 했다면 그 위반이 중대한지 그 두 가지 요건이었는데요. 네. 아주 쉽게 요약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검사의 재량권 안에서 진행이 됐다. 이런 설명이죠. 예.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 부분, 그리고 소위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부분,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는데 경호상 어려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재량권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다만 헌재는 김 여사에게 이 시세 조종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수사 감독했는지는 의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된 지 3,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허위 브리핑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지금 나머지 사건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인데 이 사건 내용 설명해 주시죠. 역시 지난해 12월에 국회가 탄핵소추안 사건입니다. 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크게 사연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부당한 감사를 했다. 세 번째로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네 번째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각 사유를 다 들어보면은 첫 번째, 그 감사원의 독립성 위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른바 국정지원기관 이 발언 등인데요. 헌재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한 최재 감사원장 발언에 대해서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소위 독립성, 중립성을 포기하고 편향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감사원장이 권익위원장, 복무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전산부서에 대해서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맞다. 그러나
이 정도가 직권남용 등 형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세 번째로 대통령실 관저감사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요. 네 번째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부분인데 최 감사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를 했는데 이 부분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원칙 등을 감안할 때 감사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선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최재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제 검사들 어떻게 헌재 출석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양쪽 다 출석은 하지 않았고요. 네.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고 결론에 따라서 관저에 머물다가 감사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직무에 복귀한 것이죠. 여기서 앞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이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경우에도 오늘 선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창수 지검장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도에 중앙지검에 출근해서 아마도 약간의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중요한 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이전에는 이게 언제쯤 탄핵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좀 미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조계에서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예측이 상당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부 금요일에 결정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과 그리고 중앙지검장 등 이렇게 탄핵 사건 선고가 있으면서 연달아 선고를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네. 내일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선고 기일 역시 평의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이 때문에 헌재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데 다만 오늘 통보를 하고 내일 선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네. 일단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내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방금 백 기자가 평의, 평결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선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준 것 같은데 평의, 평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헌법 재판 절차 중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사실은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고요. 이렇게 접수가 시작된 사건은 그 준비기일이라든지 변론기일을 통해서 증거조사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평의는 말 그대로 재판관, 모든 헌법재판관이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따져보고 주심 재판관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쟁점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걸치는 걸 얘기하고요. 이러한 평의가 종결되는 것, 꼭 평결이 뭐 투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변론 종결처럼 평의가 종결되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다른 재판과는 조금 달리 탄핵 재판 중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평결이 지금까지 이제 선례를 비춰보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 당일날 선고일 당일까지도 사실은 평결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까지도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결정문을 써도온 다음에 심사숙고하고선 그러고 나서 이게 선고가 될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결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선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마 이것은 조금 더 고심한 다음에 아니면은 뭐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고심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게 지금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이 선고까지의 시간, 지금 이렇게 되면 가장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일부터 선고까지 14일이 걸렸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2017년에는 2월 27일 변론이 종결돼서 11일 지난 3월 10일에 파면 결정이 나왔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달 25일에 변론이 종결돼서 지금까지 평의를 열고 있어서 이미
16일로 가장 길어진 상황이고요.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소추일부터 63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14일에 접수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인 내일 선고가 됐다면 90일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었는데 네.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면 박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함상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